하느님, 당장 뛰쳐나가 내가 네 애미다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구나. 혹시 가슴속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생애 첫 여행지 제주도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영숙 씨는 죽은 남편을 빼닮은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팔뚝에서 선명한 네잎클로버점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멈출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아들에게 달려가는 대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돌담 뒤로 몸을 숨깁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눈물겨운 모성애와 충격적인 반전 결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내 기도가 잔인하게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화창한 4월, 제주공항 게이트가 열리고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옵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관광객들, 커플룩을 맞춰 입은 신혼부부들, 그리고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아이들까지. 그 활기찬 봄의 풍경 속에 마치 흑백 사진에서 오려낸 듯 칙칙한 회색 점퍼 차림의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바로 65의 김영숙 씨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치여 비틀거리면서도 가슴에 품은 낡은 가방만은 꼭 쥐고 있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팔을 다듬으며 모은 쌈짓돈으로 온 생애 첫 여행이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설렘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요.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서가던 젊은 커플이 짐이 많다며 투덜거리네요. 아, 진짜 짜증나. 렌터카 셔틀 왜 이렇게 멀어? 야, 너 그 가방 좀 똑바로 들어. 짜증 섞인 젊은 여자의 목소리에 영숙 씨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립니다. 마치 자신이 혼나는 것처럼 말이죠.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온 습관은 이 아름다운 제주도에서도 그녀를 놔주지 않는 모양입니다. 겨우 순서가 되어 택시를 탔지만 기사님의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행선지를 말하는 영숙 씨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갈 듯 작았거든요. 저기, 성산, 그쪽으로 가주세요. 아따, 거참. 성산 어디요? 성산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소. 호텔이요? 펜션이요? 아니, 그냥 싼 민박집 아무데나 근처에 내려주시면. 기사님은 룸미러로 영숙 씨의 초라한 행색을 힐끗 보더니 혀를 쯧 하고 찹니다. 돈 안 되는 손님이라는 눈치죠. 영숙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내가 주제넘게 무슨 여행이라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죽을 것이지. 남들 다 웃고 떠드는데 나만 이 꼴이 뭐람. 영숙아, 영숙아. 내 팔자에 무슨 호강을 누리겠다고 비행기까지 탔니? 창밖으로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노란 꽃물결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데 영숙 씨의 눈에는 그게 다 가시방석처럼 보이니다. 35년 전 젖먹이 아들을 남의 집에 보내고 돌아오던 날도 날씨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너무 파래서 그게 더 원망스러워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흙을 쥐어뜯으며 울었었죠. 택시는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길가에 퉁명스럽게 멈춰섭니다. 자, 다 왔수다. 요 뒤로 가면 싼 민박집들 많으니까 알아서 찾아보죠. 영숙 씨는 쫓기듯 택시에서 내립니다. 거스름 돈을 받으려다 기사님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저 잔돈은 됐습니다. 하고 서둘러 문을 닫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워 벌벌 떨면서도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게 죽기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숙소에 짐을 풀지도 못한 채 영숙 씨는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갑니다. 관광지라 그런지 해물뚝배기니 갈치조림이니 하는 비싼 메뉴들 뿐입니다.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영숙 씨의 눈이 커집니다. 2만 원, 3만 원. 그녀가 하루 종일 양파를 까야 버는 돈입니다. 그녀는 주저주저 하다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기요. 그냥 국밥 같은 건 없나요? 아줌마, 우리 그런 거 안 팔아요. 정 드실 거 없으면 저기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드시든가. 종업원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주변 손님들이 힐끗 쳐다봅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숙 씨는 도망치듯 가게를 나옵니다. 결국 그녀가 향한 곳은 편의점입니다. 컵라면 하나와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바닷가 방파제 구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영숙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주 뚜껑을 땁니다. 들이키는 술이 식도 라인을 타고 뜨겁게 내려가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녹이지 못합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 안쪽 깊숙이 숨겨둔 코팅지마저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눈을 감고 자고 있습니다. 영숙 씨의 거친 엄지손가락이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습니다. 아가, 내 새끼 민우야. 밥은 먹고 사니? 애미는 오늘도 이렇게 꾸역꾸역 밥이 넘어가는구나. 짐승처럼. 눈물이 툭 하고 사진 위로 떨어집니다. 사실 영숙 씨가 제주도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며칠 전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나 제주도로 가라 가면 만난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속인 말이라면 콧방귀도 안 뀌던 그녀였지만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인지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 전 재산을 털어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넓디 넓은 제주도에서 35년 전에 헤어진 아들을 무슨 수로 찾는단 말입니까? 이름도 바꿨을 테고 얼굴도 모릅니다. 유일한 단서는 아기 때 오른쪽 팔뚝에 있던 붉은 클로버 모양의 점 하나뿐입니다. 내가 미쳤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어. 꿈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오다니. 민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혹시 좋은 부모 만나서 의사나 판사가 됐을까? 아니야, 나 같은 년 핏줄이 어디 가겠어. 고생이나 안 하고 살면 다행이지.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깃발을 따라 우르르 지나갑니다. 그 소란스러움 뒤로 문득 영숙 씨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묘한 기분. 고개를 돌려보지만 휑한 바람만 불 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파도 소리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지더니 심장이 쿵, 쿵 하고 불길한 박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제 막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영숙 씨는 남은 소주를 바다에 뿌립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이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없잖아. 나 너무 추워. 너무 외롭고 무서워.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영숙 씨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온 그녀에게 과연 제주의 봄은 따뜻한 햇살을 허락할까요? 아니면 더 잔인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발길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섭지코지 쪽으로 향합니다.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자석에 이끌리듯 말이죠. 왜 이리 가슴이 뛸까?
꼭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안 되는데, 나 그냥 조용히 있다 가야 하는데. 불안한 예감을 안고 걸음을 옮기는 영숙 씨의 낡은 운동화 끈이 스르르 풀립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으려던 그 순간 시야에 들어온 누군가의 구두,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갈색 구두 한 켤레가 그녀의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온 희미한 냄새. 그것은 아주 오래전 가난했던 단칸방에서 남편에게서 나던 그 쌉싸름한 비누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감전된 듯 고개를 번쩍 듭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 그 구두의 주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각일까요? 영숙 씨는 멍하니 그 뒷모습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봅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옵니다. 바람이 참 매섭게도 붑니다. 제주도의 4월은 꽃은 만발했는데 바람 끝은 여전히 겨울 칼날 같네요.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오르는 영숙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고 싸구려 운동화 밑창은 얇아서 자갈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이 욱신거립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고생을. 영숙 씨는 무릎을 짚고 잠시 멈춰섭니다. 옆으로 쌩하고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걸음걸이가 얄밉기만 합니다. 남들은 다들 웃으며 사진 찍느라 바쁜데 영숙 씨 눈에는 그저 다리 아픈 언덕길일 뿐이죠. 그냥 내려가 버릴까 수십 번도 더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까 그 국밥집 앞에서 느꼈던 묘한 이끌림이 자꾸만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그때였죠. 바람소리 사이로 음방울 굴러가는 듯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온 건 까르르. 아빠, 더 높이, 더 높이. 그래, 우리 공주님. 비행기 탄다, 슝. 영숙 씨가 고개를 듭니다. 저만치 앞 유채꽃이 노랗게 핀 언덕 벤치 근처에 한 가족이 보입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를 목마 태운 젊은 남자, 그리고 그 옆에서 손수건으로 남자의 땀을 닦아주는 단아한 여자. 누가 봐도 TV 광고에나 나올 법한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영숙 씨는 멍하니 그들을 쳐다봅니다. 처음엔 그저 부러움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라 평생 남의 집 설거지나 하고 사나 하는 신세 한탄이었죠. 시선을 거두고 다시 길을 재촉하려던 찰나 목마를 태운 남자가 아이를 내려주며 고개를 획 돌립니다. 순간 영숙 씨의 심장이 덜컥 하고 내려앉습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주변에 웅성거리는 관광객 소리도 파도 소리도 순식간에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인 듯 사라지고 오직 그 남자의 얼굴만 클로즈업 되어 보입니다. 쌍꺼풀 없이 시원하게 찢어진 눈매, 웃을 때 입가에 깊게 패는 보조개, 그리고 콧대 옆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여보. 영숙 씨 입에서 헛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35년 전 공사판에서 사고로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이 저기에 있습니다. 아니,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소름 끼치게 닮았습니다. 귀신에 홀린 걸까요? 영숙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넘겨줍니다. 그 다정한 손짓, 상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건 영숙 씨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가난했지만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영숙 씨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립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남편은 죽었고 저 남자는 기껏해야 30 중반.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설마 민우냐? 내 새끼 민우야?
입양 보낼 때 갓난아기였던 아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라더니 유전자의 힘이 이토록 무서운 걸까요? 남자의 얼굴 위로 죽은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영숙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발이 본드로 붙인 듯 땅바닥에 딱 붙어버렸거든요. 저 남자는 너무나 빛납니다. 입고 있는 셔츠도 구두도 윤기가 흐릅니다. 곁에 있는 아내도 귀티가 잘잘 흐르고요. 반면에 영숙 씨 자신은 어떻습니까? 며칠 감지 못해 떡진 머리에 시장 바닥에서 3만 원짜리 등산복, 손톱 밑에는 낀 때가 빠지지 않아 거무튀튀한 손. 마치 백조들 사이에 낀 시궁창 쥐가 된 기분입니다. 영숙 씨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숨을 곳을 찾습니다. 저 아름다운 가족의 그림 속에 자신의 칙칙한 모습이 티끌만큼이라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그래, 저기 가서 사 먹자. 자, 가자. 가족이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영숙 씨는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쿵쾅거립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합니다.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미친 사람 취급받지 말고 숙소로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 합니다. 그런데 영숙 씨의 발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가족이 멀어지자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바위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니, 확인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줘서 정말 만나게 해준 거라면? 그녀의 눈빛이 집착으로 이글거립니다. 아까의 초라하고 주눅든 눈빛이 아닙니다. 새끼 잃은 어미 짐승이 냄새를 맡은 듯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눈빛이죠. 앞서가던 남자가 더워서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칩니다. 하얀 와이셔츠 소매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영숙 씨는 그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거리가 조금씩 좁혀집니다. 50m, 30m, 20m. 그때 남자가 아이를 안아 올리느라 셔츠 소매가 쑥 올라갑니다. 영숙 씨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저 남자가 내 아들 민우가 확실하다면 오른쪽 팔뚝 안쪽에 붉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네잎 클로버 모양의 아주 특이한 점. 태어날 때 시어머니가 복점이라며 좋아하셨던 그 점 말입니다. 가족은 산책로 끝에 있는 전망 좋은 카페로 들어갑니다. 영숙 씨는 카페 입구 화단 뒤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아줌마 뭐 하는 거야? 라며 수군거리지만 지금 영숙 씨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카페 유리창 너머 저 남자의 팔뚝만 보일 뿐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자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봅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지 남자가 땀을 닦으며 셔츠 단추를 하나 풉니다. 그리고 소매를 거두려 합니다. 제발, 제발. 영숙 씨가 두 손을 모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중얼거립니다. 점이 있기를 바라는 건지 없기를 바라는 건지 그녀 자신도 모릅니다. 점이 있다면 아들을 찾은 기쁨과 동시에 버린 자식을 마주해야 하는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될 테니까요. 남자의 손이 왼쪽 소매를 걷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제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영숙 씨가 숨을 멈춥니다. 눈을 부릅뜹니다. 과연 그곳에 그 점이 있을까요? 카페의 자동문이 직마이너스하고 열리며 종업원이 밖으로 나옵니다. 영숙 씨는 깜짝 놀라 몸을 더 깊이 웅크립니다.
하지만 시선은 끝까지 남자의 오른쪽 팔뚝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참 매섭게도 붑니다. 제주도의 4월은 꽃은 만발했는데 바람 끝은 여전히 겨울 칼날 같네요.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오르는 영숙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고 싸구려 운동화 밑창은 얇아서 자갈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이 욱신거립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고생을. 영숙 씨는 무릎을 짚고 잠시 멈춰섭니다. 옆으로 쌩하고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걸음걸이가 얄밉기만 합니다. 남들은 다들 웃으며 사진 찍느라 바쁜데 영숙 씨 눈에는 그저 다리 아픈 언덕길일 뿐이죠. 그냥 내려가 버릴까 수십 번도 더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까 그 국밥집 앞에서 느꼈던 묘한 이끌림이 자꾸만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그때였죠. 바람소리 사이로 음방울 굴러가는 듯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온 건 까르르. 아빠, 더 높이, 더 높이. 그래, 우리 공주님. 비행기 탄다, 슝. 영숙 씨가 고개를 듭니다. 저만치 앞 유채꽃이 노랗게 핀 언덕 벤치 근처에 한 가족이 보입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를 목마 태운 젊은 남자, 그리고 그 옆에서 손수건으로 남자의 땀을 닦아주는 단아한 여자. 누가 봐도 TV 광고에나 나올 법한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영숙 씨는 멍하니 그들을 쳐다봅니다. 처음엔 그저 부러움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라 평생 남의 집 설거지나 하고 사나 하는 신세 한탄이었죠. 시선을 거두고 다시 길을 재촉하려던 찰나 목마를 태운 남자가 아이를 내려주며 고개를 획 돌립니다. 순간 영숙 씨의 심장이 덜컥 하고 내려앉습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주변에 웅성거리는 관광객 소리도 파도 소리도 순식간에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인 듯 사라지고 오직 그 남자의 얼굴만 클로즈업되어 보입니다. 쌍꺼풀 없이 시원하게 찢어진 눈매, 웃을 때 입가에 깊게 패는 보조개, 그리고 콧대 옆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여보. 영숙 씨 입에서 헛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35년 전 공사판에서 사고로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이 저기에 있습니다. 아니,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소름 끼치게 닮았습니다. 귀신에 홀린 걸까요? 영숙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넘겨줍니다. 그 다정한 손짓, 상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건 영숙 씨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가난했지만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영숙 씨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립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남편은 죽었고 저 남자는 기껏해야 30 중반.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설마 민우냐? 내 새끼 민우야? 입양 보낼 때 갓난아기였던 아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라더니 유전자의 힘이 이토록 무서운 걸까요? 남자의 얼굴 위로 죽은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영숙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발이 본드로 붙인 듯 땅바닥에 딱 붙어버렸거든요. 저 남자는 너무나 빛납니다. 입고 있는 셔츠도 구두도 윤기가 흐릅니다. 곁에 있는 아내도 귀티가 좔좔 흐르고요. 반면에 영숙 씨 자신은 어떻습니까? 며칠 감지 못해 떡진 머리에 시장 바닥에서 3만 원짜리 등산복, 손톱 밑에는 낀 때가 빠지지 않아 거무튀튀한 손. 마치 백조들 사이에 낀 시궁창 쥐가 된 기분입니다.
영숙 씨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숨을 곳을 찾습니다. 저 아름다운 가족의 그림 속에 자신의 칙칙한 모습이 티끌만큼이라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그래, 저기 가서 사 먹자. 자, 가자. 가족이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영숙 씨는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쿵쾅거립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합니다.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미친 사람 취급받지 말고 숙소로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 합니다. 그런데 영숙 씨의 발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가족이 멀어지자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바위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니, 확인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줘서 정말 만나게 해준 거라면? 그녀의 눈빛이 집착으로 이글거립니다. 아까의 초라하고 주눅든 눈빛이 아닙니다. 새끼 잃은 어미 짐승이 냄새를 맡은 듯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눈빛이죠. 앞서가던 남자가 더워서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칩니다. 하얀 와이셔츠 소매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영숙 씨는 그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거리가 조금씩 좁혀집니다. 50m, 30m, 20m. 그때 남자가 아이를 안아 올리느라 셔츠 소매가 쑥 올라갑니다. 영숙 씨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저 남자가 내 아들 민우가 확실하다면 오른쪽 팔뚝 안쪽에 붉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네잎 클로버 모양의 아주 특이한 점. 태어날 때 시어머니가 복점이라며 좋아하셨던 그 점 말입니다. 가족은 산책로 끝에 있는 전망 좋은 카페로 들어갑니다. 영숙 씨는 카페 입구 화단 뒤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아줌마 뭐 하는 거야? 라며 수군거리지만 지금 영숙 씨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카페 유리창 너머 저 남자의 팔뚝만 보일 뿐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자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봅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지 남자가 땀을 닦으며 셔츠 단추를 하나 풉니다. 그리고 소매를 거두려 합니다. 제발, 제발. 영숙 씨가 두 손을 모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중얼거립니다. 점이 있기를 바라는 건지 없기를 바라는 건지 그녀 자신도 모릅니다. 점이 있다면 아들을 찾은 기쁨과 동시에 버린 자식을 마주해야 하는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될 테니까요. 남자의 손이 왼쪽 소매를 걷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제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영숙 씨가 숨을 멈춥니다. 눈을 부릅뜹니다. 과연 그곳에 그 점이 있을까요? 카페의 자동문이 직마이너스하고 열리며 종업원이 밖으로 나옵니다. 영숙 씨는 깜짝 놀라 몸을 더 깊이 웅크립니다. 하지만 시선은 끝까지 남자의 오른쪽 팔뚝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35년의 비밀이 저 얇은 셔츠 자락 하나 사이로 드러나려 합니다. 영숙 씨의 앙상한 손이 바닥의 흙을 꽉 움켜쥡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저기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영숙 씨의 심장이 덜컥 멈춥니다. 산책로를 걷던 아들 민우가 뒤를 돌아보며 분명히 영숙 씨 쪽을 향해 말을 걸었거든요. 영숙 씨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알아본 건가? 내 꼴이 너무 추해서 도둑인 줄 아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변명할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영숙 씨 뒤에서 한 젊은 여자가 튀어나옵니다. 네, 저요? 아,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이 부른 건 영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영숙 씨 바로 뒤에서 셀카봉을 들고 걷던 관광객에게 아들이 다가가 정중하게 부탁을 하네요. 죄송한데 저희 가족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배경이 너무 좋아서요. 영숙 씨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길가 난간에 몸을 기댑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아들은 영숙 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낯선 사람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아내와 딸 곁으로 달려가 포즈를 취합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파란 제주 바다와 유채꽃, 그리고 그보다 더 화사한 세 사람의 웃음이 프레임 안에 담깁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마치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풍경이죠. 그때 영숙 씨의 시선이 우연히 카페 통유리창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거기엔 웬 꼬질꼬질한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을 감지 못해 기름진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고 눈 밑은 퀭하니 검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장통에서 산 10,000원짜리 등산복은 무릎이 툭 튀어나왔고 엉덩이에는 아까 화단에 주저앉았을 때 묻은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이는 아들의 가족을 보세요. 아들은 명품 로고가 박힌 깔끔한 티셔츠를 입었고 며느리는 우아한 원피스 자락을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5살배기 손녀가 입은 옷조차 영숙 씨의 전 재산보다 비싸 보입니다. 아, 영숙 씨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그동안은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찾고 나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35년이라는 세월의 벽이자 신분의 벽이고 죄인과 심판관의 벽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저 잘 사는 애 앞에 나타나서 뭐, 내가 내 애미다? 돈 좀 달라게, 아니면 같이 살자게.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자신이 저 그림 속에 끼어드는 순간 저 완벽한 행복은 산산조각이 날게 뻔합니다. 아들은 당황할 테고 며느리는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겠죠. 어쩌면 손녀는 냄새나는 할머니라며 코를 막을지도 모릅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안 돼, 안 돼. 내가 미쳤지. 그냥 죽은 듯이 살다 갈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립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눈치채기 전에, 이 더러운 꼴을 보이기 전에 쥐구멍으로라도 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늘은 영숙 씨 편이 아닙니다. 몸을 돌려 허겁지겁 걸음을 옮기던 영숙 씨의 발이 그만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리고 맙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숙 씨가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무릎이 깨지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들이 와르르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동전 몇 개가 짤랑거리며 굴러가고 싸구려 플라스틱빗, 먹다 남은 소화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35년 전 아들을 안고 찍은 그 흑백 사진이 팔랑거리며 바람에 날려갑니다. 안 돼. 내 사진. 영숙 씨는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기어가듯 사진을 쫓습니다. 그 사진은 그녀의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 사진만은 안 됩니다. 바람이 짓궂게도 사진을 이리저리 몰고 다닙니다. 영숙 씨는 엉금엉금 기어서 겨우 사진 끝을 손가락으로 눌러 잡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 반짝이는 갈색 구두 한 켤레가 서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시선을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잘 다림질된 면바지, 가죽 벨트, 그리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들, 민우의 얼굴. 할머니, 괜찮으세요? 크게 넘어지신 것 같은데.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35년 만에 처음 듣는 나를 향한 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해서 영숙 씨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영숙 씨는 황급히 사진을 뒤집어 가슴에 품습니다. 이 사진을 들키면 끝장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떱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옵니다. 제발 아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기를, 그냥 지나가는 불쌍한 노인네로 생각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민우가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런, 물건이 다 쏟아졌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요. 아들의 손이 영숙 씨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영숙 씨는 감전된 듯 몸을 뒤로 뺍니다. 아니, 됐어요. 손대지 마세요. 저리 가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민우가 깜짝 놀라 손을 멈칫합니다. 영숙 씨는 그 틈을 타 허둥지둥 물건들을 가방에 쓸어 담습니다. 손이 떨려 동전을 몇 번이나 놓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급박해 보이는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합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만치 있던 며느리가 다가옵니다. 안 됩니다. 며느리까지 오면 정말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영숙 씨는 다 챙기지도 못한 가방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납니다. 깨진 무릎이 욱신거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사과를 중얼거리며 영숙 씨는 절룩거리는 다리로 도망칩니다. 뒤에서 아들이 저기요, 할머니. 약이라도 사드릴게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영숙 씨는 귀를 막고 달립니다. 그녀가 숨어든 곳은 산책로 아래 해녀들이 물질 도구를 놔두는 낡은 돌담 뒤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이죠. 영숙 씨는 돌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을 주먹으로 칩니다. 으흐흑. 병신 같은 년. 천하의 병신 같은 년.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는데 도망쳐야만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서럽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영숙 씨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차라리 재수없게 왜 길을 막고 그래요? 하고 화를 냈으면 덜 미안했을 텐데. 영숙 씨는 품에 안은 사진을 꺼내봅니다. 구겨지고 흙이 묻었습니다. 옷소매로 사진을 닦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가, 미안하다. 애미가 못나서 미안해. 내가 저렇게 훌륭하게 컸는데 내가 짐이 될까봐 나설 수가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돌담 너머로 자박자박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관광객들은 잘 오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영숙 씨가 숨을 멈춥니다. 아까 그 할머니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민우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에, 쫓아온 걸까요? 영숙 씨는 입을 틀어막고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돌담 틈새로 아들의 구두가 보입니다. 아들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보, 그냥 가자. 많이 놀라셔서 가신 거겠지.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니야, 무릎에서 피가 많이 나시던데.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해. 아까 그 할머니가 줍던 사진 말이야. 얼핏 봤는데. 민우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영숙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진을 본 걸까요? 설마 그 짧은 순간에 사진 속 아기가 자신이라는 걸 눈치챈 걸까요? 사진이 왜? 아니,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기분 탓이겠지만 민우가 돌담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이제 영숙 씨와 아들 사이에는 낡은 현무암 돌담 하나뿐입니다. 영숙 씨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제발 그냥 가라. 제발 모른 척하고 가다오. 속으로 수천 번을 외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참았던 기침이 터져 나오려 합니다. 바닷바람을 너무 센 탓일까요?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목구멍이 간질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지금 소리내면 끝이야. 영숙 씨는 양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끄끄 새어나오는 소리를 억지로 삼킵니다. 여기 뒤에 누구 계세요? 민우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담 쪽을 향해 묻습니다. 예민하기도 하지 그 작은 인기척을 들은 모양입니다. 저벅. 아들이 돌담 뒤쪽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이제 3초 뒤면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영숙 씨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영숙 씨는 절망적인 눈으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은 여전히 야속하게도 눈부시게 푸릅니다. 여보, 민지 넘어졌어.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민우 씨가 돌담 뒤로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내디디려는 찰나 다급한 아내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민우 씨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민우 씨는 돌담 쪽을 미련이 남은 듯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몸을 돌려 뛰어갑니다. 괜찮아? 어디 봐, 까졌어? 멀어지는 아들의 발소리에 영숙 씨는 그제야 멈췄던 숨을 흡하고 토해냅니다. 산소가 부족해 터질 듯 했던 폐가 쪼그라들며 흉통이 밀려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온몸의 힘이 탁 풀려버리네요. 그녀는 젖은 빨래처럼 돌담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미끄러져 내립니다. 하지만 운명은 영숙 씨를 그리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 앉아서 좀 쉬자. 약 바르게. 그래, 저기 벤치 비었다. 민우 씨 가족이 자리를 잡은 곳은 하필이면 영숙 씨가 숨어 있는 돌잠. 바로 너머 등받이를 맞대고 있는 벤치였습니다. 영숙 씨의 등 뒤에 있는 현무암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가 앉은 것입니다. 거리는 불과 50cm도 되지 않습니다. 돌담 틈새로 아들의 곤색 재킷 자락이 언뜻 보이고 아들이 움직일 때마다 벤치가 삐걱거리는 진동이 영숙 씨의 등줄기로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에구, 우리 공주님 아팠어? 아빠가 호해줄게. 히잉, 아파. 괜찮아. 이 정도는 씩씩하게 이겨내야지. 밴드 붙이면 금방 나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고막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가슴으로 파고듭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아들의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심지어 아들이 쓰는 은은한 스킨 냄새까지 바람을 타고 넘어옵니다. 영숙 씨는 입고 있는 점퍼를 끌어올려 얼굴을 파묻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침이라도 한 번 했다가는 모든 게 끝장입니다. 그녀는 양 무릎을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돌멩이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영숙 씨의 심장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민지야, 아빠 봐봐. 아빠가 어릴 땐 말이야. 이렇게 넘어져도 약 발라주는 사람이 없었어. 민우 씨가 딸을 달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예시이야기를 꺼냅니다. 정말? 할머니가 안 발라줬어? 아빠는 아주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셨거든.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나도 혼자 수도가 가서 씻고 혼자 밴드 붙였어. 울면 더 외로우니까 꾹 참고. 돌담 뒤에 영숙 씨가 눈을 질끈 감습니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 맛이 납니다. 상상이 됩니다. 부모 없는 고아라고 놀림받았을 어린 민우. 넘어져 울고 싶어도 받아줄 품이 없어 혼자 눈물을 훔쳤을 그 작은 등. 그 모든 외로움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영숙 씨는 제 가슴을 쥐어뜯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죄인이다. 밥 굽는 게 무서워서 널 보냈는데 너는 마음을 굶고 살았구나. 소리 없는 오열이 영숙 씨의 몸을 뒤흔듭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얼굴을 덮지만 닦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돌담에 귀를 대고 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뼛속에 새기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아빠는 씩씩하게 컸잖아.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민지 만나려고 튼튼하게 자라야 했으니까. 히히, 아빠 최고. 아들의 밝은 목소리 끝에 묘한 물기가 묻어 있습니다. 며느리도 그걸 느꼈는지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여보. 응? 당신. 요즘 들어 부쩍 옛날 얘기 많이 하네. 제주도 와서 그래?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우 씨가 쓴웃음을 짓는 듯합니다. 글쎄, 그냥 기분이 좀 묘하네. 아까 그 할머니 때문인가. 영숙 씨의 심장이 다시 철렁합니다. 아까 넘어진 할머니 말이야. 아까 내가 사진 주었을 때 봤는데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 근데 그 아기 팔에 나랑 똑같은 점이 있더라. 뭐? 정말? 응. 붉은색 클로버 모양. 흔치 않은 건데 잘못 봤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할머니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 자꾸 마음에 걸리네.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아들이 봤습니다. 그 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아들의 본능이 어미를 감지하고 있는 걸까요? 설마, 아니겠지? 당신 낳아주신 분은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입양 기록에는 그렇게. 그렇지. 기록엔 미혼모였고 출산 직후 사망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기분이야. 아까 그 할머니가 도망칠 때 꼭 나를 보고 우는 것 같았어.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숙 씨에게는 사형 선고이자 동시에 구원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나를 느껴주는구나. 하지만 출산 직후 사망이라니요. 양부모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귀신이지 어미가 아니니까요. 영숙 씨는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이다. 민우 엄마 김영숙은 35년 전에 죽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늙은이는 그냥 지나가는 잡상인일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아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피해주려 합니다. 그런데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쥐가 난 것처럼 저릿저릿해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 만약에 말이야. 아주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 원망스러울까?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순간입니다. 영숙 씨는 돌담을 움켜쥔 손에 힘을 줍니다. 손톱이 깨질 듯이 바위를 파고듭니다. 과연 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평생을 고아로 외롭게 만든 어미를 저주할까요? 아니면 보고 싶었다고 말해줄까요? 민우 씨의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파도 소리만 무심하게 철썩거립니다. 영숙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투둑 떨어져 메마른 흙바닥을 적십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숙 씨에게는 35년의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우 씨가 입을 엽니다. 글쎄, 솔직히 말하면 그의 대답을 듣기 위해 영숙 씨가 귀를 바짝 갖다 댑니다. 민우 씨의 입이 열리기 직전 섭지코지의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집니다. 돌담 뒤에 납작 엎드린 영숙 씨는 귀가 아닌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마치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떨리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우 씨가 뜸을 들이다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릴 땐 미워했어. 죽도록 미워했지. 친구들이 엄마 없다고 놀릴 때마다 운동의 날. 다른 애들 도시락 먹을 때 혼자 수도가에서 배 채울 때마다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저주했어. 왜 낳았냐고,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이지 왜 버렸냐고. 돌담 뒤 영숙 씨의 어깨가 사정없이 들썩입니다.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히는 아들의 원망. 당연합니다. 100번 1000번 들어 마땅한 말입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손에 더욱 힘을 줍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지만 마음이 난도질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보, 민우 씨의 목소리 톤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민지를 낳고 내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 뭘? 내 자식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생살 같은 갓난쟁이를 남의 손에 떼어낼 때 그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 그건 버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도려낸 거였겠구나. 영숙 씨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흐르던 눈물조차 멈출 만큼 충격적인 말입니다. 살리기 위해 도려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니 영숙 씨 자신조차 변명이라 여겨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을 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딸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잇습니다. 입양 기록을 봤을 때 알았어. 미혼모의 나이는 고작 25. 땡전 한 푼 없는 월세방. 날 데려가신 양부모님이 그러셨어. 내 친어머니가 너를 넘겨줄 때 입고 있던 외투까지 벗어서 너를 감싸줬다고. 정작 본인은 얇은 옷 한 벌로 그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도 아이 감기 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도망치듯 가셨다고. 영숙 씨는 기억의 저편에서 잊고 있었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랬었죠. 마지막 가는 길, 베네저고리 하나로는 추울까봐 자신의 유일한 겨울 코트를 벗어 아기를 감싸고 자신은 혹여 블라우스 바람으로 울면서 뛰어왔던 그날의 기억. 그래서 나는 이제 원망 안 해. 오히려 감사해. 민우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립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해 준 덕분에 나는 좋은 양부모님 만나서 굶지 않고 공부했고 이렇게 번듯한 직장도 얻었고 무엇보다 당신이랑 민지를 만났잖아. 만약 그분이 욕심부려서 나를 그 가난 속에 묶어뒀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원망만 가득한 패배자가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 영숙 씨는 돌담에 머리를 쿵 하고 박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내 평생 지은 죄를 이 아이가 용서해 줍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 애미를 저리도 넓은 가슴으로 품어줍니다. 가슴 속에 35년 동안 쇳덩이처럼 얹혀있던 체증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져 내립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민우 씨가 바다 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냥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뭔데? 사람만 계셨으면 좋겠어. 어디서든 밥 굶지 말고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고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고 뻔뻔하게 아주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덜 미안하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분 희생 덕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밥 굶지 말고. 아까 영숙 씨가 사진 속 아기에게 물었던 밥은 먹고 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돌담 아래 쭈그리고 앉아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냅니다. 입을 떡 벌리고 울지만 소리는 삼킵니다. 얼굴은 눈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표정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해 보입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아들이 잘 컸는지 확인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아들에게 위로를 받고 갑니다. 자신의 비겁했던 도주가 아들에게는 사랑을 위한 희생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숙 씨의 남은 생은 충분히 따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일어날까? 바람이 차다. 그래, 저녁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족들이 벤치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짐을 챙기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 그 평범한 소음들이 영숙 씨에게는 천상의 교향곡처럼 들립니다. 여보, 저기 돌담 뒤에. 며느리가 무심코 영숙 씨가 숨어 있는 쪽을 가리키려 합니다. 영숙 씨가 숨을 헉 하고 들이킵니다. 왜? 뭐 있어? 아니, 아까 그 할머니. 가방에서 떨어진 빛 같은 게 여기 떨어져 있네. 영숙 씨가 아까 허둥지둥 도망치다 흘린 플라스틱 빛입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낀 500원짜리 싸구려 빛. 영숙 씨의 가난을 증명하는 물건이죠. 민우 씨가 다가와 빛을 집어듭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은 빛을 들고 서 있고 어머니는 그 아래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거 가져다 드릴까? 아까 저쪽으로 가시는 것 같던데. 아내가 묻자 민우 씨가 잠시 빛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놔두자. 왜? 아까 그분이 나를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치셨잖아. 내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하신 것 같았어. 우리가 찾아가면 더 놀라실 거야. 그냥 잘 가시라고 마음으로만 빌어드리자. 민우 씨는 빛을 벤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마치 소중한 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입니다. 잘 가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아들은 허공에 대고 작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 인사가 돌담 너머 영숙 씨에게 정확하게 배달됩니다. 영숙 씨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아들이 있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립니다. 저벅, 저벅. 가족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집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점차 희미해집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듭니다. 다리가 저려 혼자 일어설 수도 없지만 그녀는 돌담을 짚고 억지로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진 아들의 그림자마저도 듬직해 보입니다. 영숙 씨의 입가에 35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섞이지 않은 진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내 아들 박민우. 아니, 내 아들 김영수. 이름도 참 예쁘게 바꿨네. 민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우 씨 가족이 언덕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영숙 씨는 돌담에 매미처럼 달라붙어 그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까지 눈을 깜빡이는 시간조차 아까워합니다.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영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아픈 줄도 모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엉금엉금 기어서 방금 전까지 아들이 앉아 있었던 벤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쳐 앉아봅니다. 나무 벤치에는 아직 아들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영숙 씨는 그 온기를 느끼려는 듯 벤치를 거친 손바닥으로 쓸고 또 씁니다. 따뜻하다. 참 따뜻해. 벤치 한 구석에는 아까 민우 씨가 올려두고 간 낡은 플라스틱 빗이 놓여 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빗을 성물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받쳐듭니다. 아들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입니다. 500원짜리 싸구려 빗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영숙 씨는 빗을 가슴에 품고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이제 그런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절을 올립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우야. 나 같은 어미 원망 안 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부디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라. 바닥에 차가운 흙냄새가 코끝을 찌르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평생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져 사라진 기분입니다. 죄책감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들에 대한 벅찬 감사와 축복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던 영숙 씨가 비틀비틀 일어납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제주의 파란 하늘이 눈물에 젖어번져 보입니다. 이제는 가야 할 시간입니다.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되는 인연입니다. 영숙 씨는 아들을 따라가는 대신 반대편 길을 향해 힘차게 몸을 돌립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리지만 올 때와는 다르게 어딘가 모르게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아들에게 용서받은, 아니 아들에게 삶을 선물 받은 어머니의 걸음입니다. 신팔 다시 찾은 평화, 그리고 밥 한 그릇. 해질녘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바닷가에 노을이 붉게 깔립니다.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놀이, 영숙 씨의 주름진 얼굴에도 따뜻한 색을 입혀줍니다. 영숙 씨는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낮에 소주를 마시며 울던 그 자리지만 공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의 한숨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삶을 긍정하는 사람의 편안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듭니다. 바닷바람에 사진이 팔랑거립니다. 영숙 씨는 사진 속 아기에게 말을 겁니다. 아가, 이제 그만 울자. 너 다 컸더라. 아주 멋진 신사가 됐더라. 애미는 이제 여한이 없다. 영숙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가 다시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진이 아픔이고 상처였지만 이제는 살아갈 힘이자 훈장이 되었습니다. 꼬르륵.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긴장이 풀리자 비로소 허기가 몰려오는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으니 당연한 일이죠. 예전 같으면 나 같은 게 밥은 먹어 뭐하나 하며 굶었을 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어디서든 밥 굶지 말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영숙 씨가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래, 내 새끼가 밥 잘 먹고 살라는데 밥 먹어야지.
암 먹고 말고. 영숙 씨는 씩씩하게 몸을 돌려 근처 식당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아까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해물 뚝배기집 간판이 보입니다. 15,000원. 여전히 비싼 가격이지만 영숙 씨는 주저하지 않고 식당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요. 제일 맛있는 걸로, 뜨끈한 걸로 한 그릇 주이소. 영숙 씨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구석진 자리가 아닌 창가 쪽 밝은 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오겠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해가 뜰 테니까요. 영숙 씨는 수저를 들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흑투성이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거기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녀가 국물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지난 35년의 세월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민우야, 고맙다. 나 이제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살다 가마. 너도 부디 그 예쁜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거라. 영숙 씨의 굽은 등이 펴지고 화면은 그녀의 밥 먹는 씩씩한 모습에서 서서히 멀어지며 제주의 푸른 밤바다를 비춥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한 자장가처럼 세상을 덮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